네, 이번 경제 언박싱은 부동산 경제 언박싱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찾아오는 남자죠. 데이터로 부동산을 알려주는 남자 김기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말이고 이제 네. 연말이 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결산도 해야 되고 그렇죠. 전망도 해야 되고 네. 오늘 다 알려주신다고 오늘 특집을 네. 준비를 하셨는데 네. 일단 올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대표님께서 좀 정리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아, 네. 네, 어떻게 좀 보세요? 올해 부동산은 이제 정부가 만든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에 있던 부동산 시장을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네. 그래서 둔촌주공이 거의 8천억 정도 되는 그 대출을 받아서 12%가 넘는 고금리로 그렇지. 그게 만기가 1월 19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뭐 부장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러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랴부랴 정책들을 꺼내면서 시장이 이제 1월부터 다시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거래량도 조금 늘고 이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이제 전반적으로 다 좀 훈풍에 들어섰다가 9월 말에 이제 이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이제 끝났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 심리도 어느 정도 소진이 좀 많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10월 달부터 다시 이제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있고 12월 달 들어서는 지금 전국이 다 상황이 냉각기죠. 다 냉각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뭐 그거도 전 둔촌주공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사건으로 따지면 제일 위험한 사건이었다 저도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올해 또 다른 이슈들 중에 또 생각한다면 부동산 규제 관련해서 맞습니다. 손을 많이 봤다. 네. 이게 좀 꼽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 청약이나 세제나 대출이나 뭐 재건축이나 많이 이런 바뀌었잖아요. 것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근데 연말에 이제 그게 안 됐죠. 실거주. 그게 통과가 안 됐죠. 맞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른 네, 것들. 또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둔촌주공을 조금 실거주가 아니라 좀 뭔가 이 투자의 목적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네. 조금 이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네, 될 거로 믿었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참 뭔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뭔가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건을 좀 읊어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전국을 강타한 또 전세 사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맞아요. 빼놓을 수 네. 없지. 그렇죠. 그래서 전세 사기 때문에 이제 특별법을 이제 7월 달에 시행을 하기도 했고 네. 요즘 또 법원에 좀 가시는 경매장에 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의 경매장이 요즘 또 굉장히 또 맞아요. 많이 또 계시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이나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는 이 매매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됐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게 반사 효과로 이게 어디로 갔냐면 월세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월세 거래량이 이쪽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렇죠.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람이 사기 전세보다는 무서우니까 월세 전세 쪽으로 안 할 수 하고 있다. 싶어요. 네, 전세 좀 무섭고 네. 그래서 이제 월세 쪽으로 이제 많이 몰리는 게 데이터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철근 누락 사태. 그래서 순살 아파트. 네, 얘기 안 할 수 순살 없지. 뭐 네. 이런 부분들이 또 되다 보니까 참 국민들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한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는 더더욱 또 관리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분양가 인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 그래도 힘든 이런 건설 회사들이 최근에 또 부도뉴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일부 이제 중형 이상의 지금 건설사 관련해서도 뭐 안 좋은 이런 PF 관련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예. 네.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건설업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면 초과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건설업체를 뭐 동정하거나 그러시는 건 아니죠. 제가 뭐 건설업체 분들이 섭섭하겠지만 우리나라 건설업체 정말 좀 기형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네. 이게 수익 구조라든가 네. 이게 무리해서 계속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네. 무리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 정서가 네. 핫하다 보니까 그것만 믿고 네. 정말 되지도 않은 자금 조달과 네. 이 영업 방식으로 네. 굉장히 뭐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건설사, 그러니까 시공사의 문제라기보다는 네네. 이런 아파트 사업을 하는 시행 이게 좀 구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광범위하게 그래서 건설 업계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1조짜리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중에 뭐 땅값이 한 3천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이 땅값을 10%가 이제
300억인데 이 돈도 다 본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의 레버리지. 그래서 일단은 첫 레버리지가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제가 그 얘기하려는 거죠. 네. 브릿지론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은행에서 지금 일반 내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가서 내년에 돈 많이 벌 테니까 나 좀 돈 좀 일단 빌려줘. 줘. 그렇죠. 일단 줘. 생활비 맞아요. 12개월 필요해. 그렇죠. 빌려줍니까? 맞습니다. 안 빌려줘요. 그렇죠. 근데 건설업계는 이걸 했단 말이지.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호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부동산 사업하면 다 잘 된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의 고점과 또 금리의 상승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상당한 좀 위기감 그래서 줄도산 이런 도미노가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네. 내년은 어떨까? 내년 전망 네. 좋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전망을 저도 좀 좋게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부동산 대표님 약간 신중론자예요. 맞아요. 네, 부동산 맞아요. 시장이 너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사실 너무 좋지 않거든요. 많은 국민들에게. 그렇죠. 예, 부작용이 그렇기 많죠. 때문에 완만한 하락 정도가 좋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내 집 마련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야 우리가 뭔가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더 열심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이제 안타깝게도 여전히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의 지역이 여전히 고평가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 공인 중개사분들의 전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의견을 좀 데이터로 한번 예. 좀 잠깐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그 차트인데 그렇죠. 아니, 실제 현장에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래서 공인 중개사분들이 향후 3개월 뒤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건지 안 좋아질 건지를 보여주는 그 데이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약간 심리 지표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요 이제 빨간 게 매매가예요. 그다음 파란색이 전세가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100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하락이 되는 거고요. 예. 100보다 올라가면 상승인데 네. 너무 작아서 좀 안 보이는데 크게 좀 좀 하시면 안 제가 될까요? 좀 더 크게 제가 좀 좋습니다. 더 크게 차트만 쫙 한번 보실까요? 차트만 이렇게 일단 네. 그러면 파란색이 전세가 정도는 아직 심리가 100을 이상을 유지하고 100은 있는 이상인데 거고. 지금 방향이 아래쪽으로 꼬꾸라지고 그렇지. 있죠. 100 이상이라는 건 전세 가격이 앞으로도 좀 네, 괜찮을 건데 오를 것이다라고. 근데 생각하는 밑으로 거죠. 떨어진다라는 거는 상승폭이 축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추세는 이제 점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가는 거지. 네네. 축소가 되는 거고. 매매 그다음에 가격이 매매가가 이미 똑같은- 80m. 네, 이미 80이네. 이제 80m로 떨어졌고요. 그러네.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면 자 보시면 요게 이제 바닥을 찍었던 게 2022년 12월 달이었습니다. 매매나 전세나. 예. 1월 달부터 올라갔어요. 아하. 근데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월 달부터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인 중개사분들의 전망이 사실 어떤 데이터보다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잘 들어맞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매매는 완전 확실하게 꺾였고 또 많은 분들이 요즘 얘기하는 게 전세는 굉장히 강세다. 맞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또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여러 데이터를 보니까 전세 시장도 지금 불안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전세 가격이 또 떨어질 것 네. 같아. 그래서 일단은 추세적으로 지금 꺾이고 있고 그러네요. 혹시라도 이게 100m로 떨어지게 되면은 입주 물량이 작은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전세가도 떨어질 수 있다. 상식적으로 저 지수가 100m로 내려가면 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그러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은 누구보다 현장에서 많은 고객들을 상담을 하면서 네. 분위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저희 그 리치고에서 만든 AI 시세 통계 그래서 12월 달인데 12월 달 통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일 집계되는 지금 실거래가를 나오고 가지고 하는 저- 건데 저 차트인가요? 예, 요 차트인데 네. 요거를 보면 지금 전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매매 전세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왼쪽으로 요 십자선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가면은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자, 근데 매매가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데가 어디죠? 세종, 서울.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경기. 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지금 왼쪽으로 꺾였죠. 왼쪽이네요. 광주만 살짝 오른쪽으로 가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은 12월 달 들어서 다 왼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서울과 세종, 경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등폭이 또 상당히 컸던 이 지역들에서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미국에서 이제 우리 이제 어쩌면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 요런 가능성 내비쳤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영향 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면 이제 그러면 한국은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동안 한국은 금리를 원래는 따라서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렸어요. 안 올렸죠. 왜냐면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렸다가는 부채 문제가 굉장히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린 거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미 간 금리 차이가 역사상 가장 높은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이상은 한국도 섣불리 금리 인하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혹시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상당한 저금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리는 거에 어느 정도의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린다. 그거는 어떤 신호냐면 그건 경기 침체 신호입니다. 그렇죠. 그건 네. 아주 안 좋아지니까 빨리 극약처분을 또 쓰는 거지. 그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만 하면은 마치 온 세상이 좋아지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2007년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금리를 인하를 하던 때가 2007년 가을이에요. 금융위기 직전. 그렇죠. 그리고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도 좀 이따 금리를 인하를 했고. 그렇지. 자, 그럼 모든 사람이 예상하는 것처럼 굉장히 해피한 자산 시장이 열려야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금융위기가 왔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금리를 인하를 하는 시점이 투자 적기가 아니고요. 예. 금리를 인하를 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그래서 금리가 바닥기 이때는 투자 적기가 될 수 있어요. 인하 시점이 아니라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인하가 된다고 해서 이게 좋은 신호라고만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가 많이 이제 바뀌는 건데 그렇죠. 실제 내년부터 바뀌어야 될 주요 제도 좀 살펴주세요. 내년에 주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너무 많지만 일단은 주목할 거는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신생아 대출입니다. 신생아 신생아 대출. 그래서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끝났잖아. 이걸로 네. 어쨌든 부동산 시장 단기반에 나타났고, 근데 특례 보금자리론보다는 규모가 살짝 작지만 그래도 이것도 한 20조 이상의 상당히 큰 돈이 또다시 이제 신생아 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아니, 지역 관계 없어요? 지역 관계 없습니다. 혼인 유무도 관계없고. 혼인 유무도 상관없이 애만 나면은 금리를 아주 초저금리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5년이나 해줘요, 기간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담보대출 받으면 뭐 30년이나 40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5년 동안은 금리를 초저금리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최대 혜택이 얼마냐? 네. 1년간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자 절감액만. 적지 않네. 최대. 최대. 그러네. 그럼 5년이면 1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 최대 절감액이 1억이에요. 이 1억을 가지고 베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생아 관련한 요 특별 어떻게 보면 또 대출 정책이 내년 초부터 또 시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살짝 또 내년 상반기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또 총선도 있고 지금 맞아요. 부동산 PF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다 내년 5월로 다 지금 밀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본 게임은 내년 하반기부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결혼을 하면은 결혼해서 집을 사면은 증여세를 원래는 성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그렇죠. 세금 하나도 없이 예.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1억 더해서 1억 5천씩 그건 세금 한 푼 없이 주겠다. 그러면 합치면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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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양가 그러면- 부모님들이 돈 보태주는 게 좀 이제 그게 세금 문제에서는 조금 잘 그렇죠. 있겠네. 네. 그러면 이제 여유가 좀 있으신 가정 같은 경우는 이 기회에 증여도 좀 하고 그렇지. 또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또 1억도 절감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부동산 수요를 저는 자극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실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는데 그렇죠. 이 정책들은 투자 수요는 아니에요. 실수요만 자극하는 정책인데 네. 자 실수요는 이미 코로나 시대에 이미 엄청난 연끌거래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작년에 특례보금자리 돈이 그쵸. 나와서 거기도 또 마른 있죠. 수건에서 짜듯이 또 수요를 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도 지금 또 뭔가 불안불안하니까 맛도 짜야 됩니다. 근데 이미 짤 만큼 많이 짰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본질적으로 시장을 다시 대세 상승으로 끌어가기에는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아니 저도 보고 그렇다고 있습니다. 해서 투자 수요를 만족시켜 줄 만한 정책은 반대입니다. 개인적인 얘기죠. 아, 네. 그럼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하기에는 시장 하락이 안 왔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지금 예상하는 대로 2차 하락이 본격적으로 와서 뭐 작게는 10에서 20, 일부 고평가된 지역 같은 경우 20에서 30% 이상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2차 하락이 또다시 온다라면은 투자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아마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개인적으로 일기 신도시 특별부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이거만 좀 설명해 주세요. 아, 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건축을 하기가 힘들어요. 연수가 안 되나요? 사업성이 안 나. 왜냐하면 이제 사업성이. 그러니까 이미 고층이에요. 그렇죠. 이미 고층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15층이에요. 그럼 얘를 뭐 40층이나 50층 층수를 굉장히 높게 짓지 않는 한은 쉽게 얘기하면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너무나도 지금 일기 신도시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노후화된 아파트를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고 그러면 뭔가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거를 사업성을 좋게 만들고 아파트 단지 하나로 힘드니까 두 개, 세 개 단지를 합쳐서? 묻혀서 합쳐서. 근데 문제는 뭐냐? 아, 이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일기 신도시만 특별하게 봐주고 나머지 형평성 지역들은 문제가 나오는 거죠. 또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거는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에서 이 아파트 노후화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풀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예요. 곧 닥칠 문제예요. 지금. 그럼요. 네. 근데- 사업성 없는 단지 특히 방금 말씀 사업성 없는 단지의 재개발 문제는 네. 이건 좀 국가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은요 결국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조합을 만들어서.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업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대출 금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출 금리가 예전과는 2010년대랑은 많이 달라요. 네. 상당히 높은 상황이란 말이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죠. 그러면 이자로 사업성을 많이 까먹습니다. 자, 둘째, 이 아파트를 짓는 건축비. 근데 이것 또한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라갔어요. 네. 자재값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많이 내야 돼. 새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한 비용을 누가 감당을 해야 돼요? 소비자. 결국에는 그 조합원들이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분담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지금 상계동 쪽에 아파트가 5억인데 이거 재건축하려면 분담금이 5억. 그럼 아파트가 10억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5억을 낼 돈도 없고 5억 사는 5억짜리 그렇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돈이 5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중장기적인 플랜이 지금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죠. 이제까지는 맨 땅 아니면 늘 지었으니까. 5층 예를 들면 5층짜리 아파트에 간격이 넓은 아파트를 15층, 20층, 30층 올렸는데 사업성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아파트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우울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직면해야 될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문제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예를 들면 저희 50년이 다 돼가는 잠실주공 5단지나 지금 압구정 일부 아파트들 이 아파트들도 새 아파트가 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겁니다. 아이고. 그렇죠? 그럼 2030 몇 주민들 년은 실망이 돼야 돼요. 크시겠네요. 자 그러면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는 그럼 언제 재건축이 될까요? 그보다 더 그보다 더. 나중이라는 거. 그럼 나중이죠. 20년, 30년 걸릴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대한민국 인구 데이터인데 인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지금 11월 달 기준으로 5,133만 명입니다. 저게 문제예요. 근데 이 정도의 기준은 언제냐면 2014년 연말하고 비슷해요. 그렇네요. 벌써 인구가 2014년 연말까지 후퇴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인구가 그러면 앞으로 이 추세를 보세요. 앞으로 10년, 2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줄어들 계속 거니까. 자, 근데 인구 자체도 문제지만 뭐가 또 문제냐면 이 인구를 구성하는 구성비. 이게 보면은 20대 이하예요. 네. 20대 이하가 제일 많았습니다, 원래는. 점점 줄어들고. 가파르게 줄고 있네. 그리고 요게 이제 40대, 요게 이제 30대. 맨 밑에가 60대, 70대인데 보시면 60대, 70대 인구가 계속 점점 모이고 있죠. 네. 자, 2030년대가 되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일기 신도시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20년에 30년 뒤인데
과연 그때의 인구 구성비가 어떻게 될지 정말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네. 진짜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엄청난 중장기 플랜을 좀 세워서 정말 국가에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늘 짧은 게 아쉬운데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